2025년 봄, 인천공항. 프랑스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리옹에서 온 수학여행단이었고 17살 처음 오는 아시아였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슐랭 원스타 셰프였고 어머니는 소믈리에였습니다. 5살 때부터 테이스팅을 배운 아이였고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기대 안 했습니다. 매운 소스에 절인 음식들, 빨간 양념에 버무린 것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시큼하고 매콤한 발효 냄새였는데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고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1개가 아니었고 2개도 아니었습니다. 12개. 일주일 후 그녀는 스스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치가 그리워요. 자, 그럼 들어보시죠. 12개. 서울 첫날 저녁, 테이블 위에 놓인 접시 수였습니다. 저는 한 번 세고, 2번 세고,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3번째까지 세어봤는데, 분명히 12개가 맞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6명인데, 접시가 12개라니, 한 사람당 2접시씩 먹으라는 건가 싶어서, 옆에 앉은 마리를 쳐다봤는데, 마리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에서 왔습니다. 리옹이 어떤 도시인지 아시나요? 프랑스 미식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이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도시 곳곳에 있으며 폴 보퀴즈라는 전설적인 셰프가 이 도시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리옹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데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적이 있고 어머니는 와인 소믈리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테이스팅이 뭔지 배웠고 8살에 처음으로 치즈 숙성고에 들어가 봤으며 12살 생일에는 아버지가 직접 코스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코와 혀는 꽤 훈련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뭘 먹을지 고민할 때 제가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았고 제 추천은 대부분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를 안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이미지들이 전부 빨간색이었거든요. 빨간 소스에 버무린 것들, 빨간 국물에 담긴 것들, 빨간 양념에 절인 것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프랑스 요리처럼 섬세한 맛의 층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음식이 다 그렇듯이 강한 양념으로 재료 맛을 덮어버리는 스타일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저녁 6시 수학여행 첫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밀려왔는데 시큼하면서 매콤한 냄새였고 거기에 마늘 향이 강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종류의 냄새를 알고 있었습니다. 발효 냄새였거든요. 치즈 숙성고에서 맡아본 적 있는 계열이었는데 로크포르나 카망베르에서 나는 것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치즈는 고소한 발효인 반면 이건 매콤한 발효였고 코끝을 찌르는 느낌이 강렬했습니다. 솔직히 코를 막고 싶었습니다. 손이 올라가다가 멈췄는데 예의가 아니니까 참았습니다. 얼굴을 찌푸렸는데 숨기려고 해도 안 됐고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저를 보더니 웃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반응이 다 그렇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때 그 12개의 접시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빨간 것, 초록색 것, 하얀 것, 갈색 것, 노란 것. 색깔이 전부 달랐고 그릇 모양도 달랐으며 둥근 것과 네모난 것, 깊은 것과 얕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접시와 접시 사이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메인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직원분이 밥그릇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은색이었고 손에 들어보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특이하게도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밥그릇에 뚜껑을 덮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낯설었습니다. 애초에 프랑스에서 밥은 메인 요리 옆에 곁들임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독립된 그릇에 담겨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스테이크 옆에 놓인 감자 퓨레처럼 밥은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갓 지은 쌀밥 냄새가 코끝을 감쌌고
윤기가 반짝이는 하얀 밥이 그릇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국그릇도 있었는데 이것도 뚜껑이 덮여 있었고 열어보니 맑은 국물에 두부 같은 게 떠 있었으며 송송 썬 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밥 위에 올리고 그걸 같이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국물에 밥을 말아서 국밥처럼 후루룩 먹었고 어떤 학생은 빨간 배추를 밥 위에 올린 다음 그 위에 고기를 또 올려서 층층이 쌓아 한 입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규칙이 없어 보였습니다. 각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먹고 있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고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부터 디저트까지 셰프가 설계한 순서대로 먹는 게 예의이고 그게 미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순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빨간 배추를 먼저 먹어도 됐고 국을 먼저 먹어도 됐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먹고 있었습니다. 반찬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배추가 담긴 접시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초록색 나물 접시도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때 직원분이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빈 접시 몇 개를 가져가시더니 잠시 후 다시 오셨는데 접시에 같은 반찬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배추도 새로, 초록색 나물도 새로. 저는 옆에 앉은 마리를 봤고 마리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였습니다. 추가 비용을 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빵을 추가해도 돈을 내야 하고 물도 탄산수를 시키면 따로 계산되며 레스토랑에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하면 그건 곧 추가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직원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른 테이블로 가셨고 거기서도 빈 접시를 확인하고 알아서 반찬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테이블마다 순회하면서 반찬 상태를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리필해달라고 따로 요청하는 것도 아니었고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면 채워지니까 그냥 먹는 거였습니다. 우리 반 프랑스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반찬 하나 집을 때마다 서로 눈치를 받고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 다른 사람 목까지 먹는 건 아닌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빨간 배추를 한 점 집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옆을 힐끗 봤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불고기라고 했습니다. 얇게 썬 고기가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달콤한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간장 냄새 같기도 했고 설탕 냄새 같기도 했으며 둘이 섞인 것 같은 향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익은 고기를 집어서 넓은 상추 위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밥을 조금 얹고 갈색 소스를 찍어서 올리고 얇게 썬 마늘까지 올렸습니다. 생마늘이었습니다. 날것으로요. 그리고 상추를 돌돌 접어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손으로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지는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한 점,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봤습니다. 매운맛은 예상한 대로였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운맛 뒤에 시큼한 맛이 숨어 있었고 그 시큼함이 혀 위에서 천천히 퍼지면서 묘한 깊이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발효된 맛이었는데 로크포르 치즈에서 느껴지는 그 깊은 신맛과 비슷하면서도 치즈보다 가볍고 날카로웠습니다. 혀끝에서 톡 쏘는 느낌이 마치 샴페인 거품이 터지는 것 같았고 저는 씹던 동작을 멈추고 이게 대체 뭐지 싶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뭐지 이건? 한 점 더 집어서 다시 씹어봤더니 이번에는 아삭한 식감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추가 살아있었습니다. 프랑스 슈크루트는 양배추를 발효시키면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건 분명히 발효됐는데도 아삭함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씹을 때마다 제 이빨 사이에서 아작 소리가 났습니다. 발효와 아삭함이 공존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고 어떻게 이런 식감을 유지하면서 발효를 시킬 수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마리를 보니 김치를 한 점 집어들고 냄새를 맡으면서 코를 찡그리고 있었는데 저도 5분 전까지 그랬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반찬들을 살펴봤습니다. 초록색 나물이 있어서 집어 먹어보니
참기름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볶은 견과류 같은 고소함이었는데 버터의 무겁고 크리미한 고소함과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볍고 향긋하면서 코끝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랄까요. 버터는 입안에 남아서 코팅을 하는 느낌인 반면 참기름은 향만 남기고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씹어보니 채소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고 프랑스에서 시금치는 에피나르 아라 크렘이라고 해서 크림에 버무려 부드럽고 진하게 먹는데 여기 시금치는 줄기의 아삭함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채소 본연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갈색 반찬도 있었는데 우엉이라고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채소였고 나무 뿌리처럼 생겨서 처음에는 이걸 먹어도 되나 싶었습니다. 씹어보니 당근보다 밀도가 훨씬 높으면서도 질긴 게 아니라 단단한 느낌이었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맛이 독특했는데 달콤하면서 동시에 짭짤했습니다. 간장으로 졸인 것 같았고 씹을수록 단맛이 강해지는데 사탕 단맛이 아니라 뿌리채소 특유의 깊은 단맛이었습니다. 고구마 같으면서도 더 깊었고 땅에서 막 캐낸 것 같은 흙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하얀 반찬도 있었는데 무라고 했습니다. 반투명하게 빛나는 게 마치 얼음처럼 보였고 집어서 먹어보니 차갑고 아삭하면서 새콤달콤했습니다. 입안에 청량감이 퍼지면서 방금 먹은 김치의 매운맛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 레몬 셔벳을 먹을 때처럼 입안이 깨끗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역할이 있구나. 매운 거 먹고 이걸로 입을 정리하는 거구나. 프랑스 코스 요리에서 소르베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생선 요리와 고기 요리 사이에 입맛을 정리해주는 소르베, 그 역할을 이 하얀 무가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인데요. 코스 요리에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필요할 때 알아서 집어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테이블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갈색, 하얀색이 어우러져 있었고 색깔이 전부 달랐으며 맛도 전부 달랐습니다. 매운 것, 고소한 것, 달짝한 것, 새콤한 것이 12개 접시에 12가지 맛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도 섞여 있었는데 김치의 발효 냄새,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 간장의 짭짤한 냄새, 마늘 냄새가 테이블 위로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싸우지 않았고 오케스트라처럼 어우러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향이 단순해서 타임이면 타임, 로즈마리면 로즈마리, 하나의 허브가 요리를 지배하는데 여기는 여러 향이 동시에 나면서도 하나가 다른 하나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룩 하는 국 먹는 소리, 쩝쩝하는 씹는 소리, 아삭아삭하는 김치 씹는 소리가 식당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리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수프는 조용히 떠먹고 씹을 때도 입을 다물고 씹는 게 예의인데 여기서는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다들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먹는 소리, 굽는 소리, 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는데 시끄럽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전부 음식을 즐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후루룩 하셔도 돼요. 여기선 괜찮아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 숟가락 떠서 작게 후루룩 소리를 내봤는데 금지된 걸 하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저는 다시 김치를 한 점 집어서 천천히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다른데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연기가 올라오면서 달콤한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캐러멜을 태울 때 나는 냄새 같았는데 거기에 간장 향이 섞여 있었고 과일 향도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배즙이 들어간 거였는데 고기에서 과일 향이 나다니 저로서는 처음 겪는 조합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고기 요리는 짭짤하거나 허브 향이 납니다. 로즈마리, 타임, 소금, 후추가 기본이고 고기에서 단내가 나는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한 점 집었습니다. 얇았습니다.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프랑스 스테이크는 최소 2cm는 되어야 미디엄 레어로 구울 수 있는데 이건 2mm도 안 돼 보였고 젓가락으로 집으니까 축 늘어져서 힘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씹어요? 씹을 게 있긴 한 건가요? 입에 넣었습니다.
녹았습니다. 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혀 위에 올려놓자마자 살살 풀어지면서 단맛이 확 퍼졌고 고기의 감칠맛과 단맛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짜지 않았고 느끼하지도 않았으며 가볍고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프랑스 스테이크는 씹는 맛이 핵심입니다. 고기 섬유질을 이빨로 끊을 때 나오는 쾌감, 육즙이 터지는 순간, 그게 스테이크의 매력인데, 이건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씹는 맛이 아니라 녹는 맛이었고, 고기를 먹는다기보다 고기를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잠깐. 이건 뭐지? 한 점 더 집어서 이번에는 천천히 씹어보려고 했는데, 씹기도 전에 녹아버렸습니다. 단맛이 먼저 왔고, 간장의 짭짤함이 뒤따랐으며, 마지막에 살짝 매콤한 뒷맛이 남았습니다. 후추 매운맛이 아니라 생강 같은 알싸한 맛이었는데, 그 모든 게 2초 만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는데 맛있었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한국 학생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쌈 싸서 드세요. 쌈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 소리지? 한국 학생이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상추를 한 장 들어서 손바닥 위에 올리고 거기에 밥을 조금 얹고 불고기를 올리고 갈색 된장 같은 소스를 찍어서 올리고 마늘까지 올렸습니다. 생마늘이었습니다. 날것으로요. 그리고 상추를 접어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손으로요. 저는 멍하니 봤습니다. 방금 뭘 본 거지? 고기를 손으로 싸서 먹는다고요? 프랑스에서 고기를 손으로 먹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피크닉에서 샌드위치 먹을 때요.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안 되고 나이프와 포크로 잘라 먹는 게 기본이며 손으로 음식을 만지는 건 아주 캐주얼한 자리에서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들 손으로 싸서 먹고 있었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상추를 한 장 들었습니다. 축축했고 손에 물이 묻었습니다. 일단 손바닥 위에 올리고 밥을 얹으려는데 얼마나 얹어야 하는지 감이 안 와서 대충 한 숟가락 얹었습니다. 불고기를 올리고 된장을 찍으려는데 젓가락이 미끄러지면서 된장이 상추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에 갈색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된장을 조금만 찍어서 조심스럽게 올렸고 마늘은 포기했습니다. 생마늘을 날로 먹는 건 아직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싸야 하는데 어떻게 싸는지 모르겠어서 상추 양끝을 접고 위아래로 말아봤습니다. 그런데 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상추가 안 닫혔고 억지로 접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반이 흘러내렸습니다. 밥알이 테이블 위로 우수수 떨어졌고 불고기 한 점이 제 무릎 위로 떨어졌으며 된장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마리가 빵 터졌고 한국 학생들도 웃었고 반대편에 앉은 선생님도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추를 작은 걸로 골랐는데 아기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밥을 반 숟가락만 얹고 불고기도 한 점만, 된장도 콩알만큼만 올렸습니다. 마늘은 이번에도 포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래를 먼저 접고 양옆을 접고 돌돌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흘러내렸습니다. 성공이다. 입에 넣었습니다. 상추의 아삭한 식감이 먼저 왔는데 시원했고 그 다음에 밥의 부드러운 식감이 왔는데 따뜻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된장의 짭짤한 맛이 전부 한 입에 들어왔고 씹을 때마다 맛이 바뀌었습니다. 상추를 씹으면 아삭, 밥을 씹으면 쫀득, 고기를 씹으면 달콤. 입안에서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조립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맛을 조립하는 거였고 레고처럼 내 마음대로 싸는 거였습니다. 쌈을 하나 더 쌌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를 넣어봤는데 상추, 밥, 불고기, 김치 조합이었습니다. 입에 넣으니 아까와 또 다른 맛이었고 김치의 매콤하고 시큼한 맛이 불고기의 단맛과 부딪혔습니다. 싸우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어울렸고 매운맛이 단맛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하나 쌌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생마늘을 올렸는데 얇게 썬 거 한 장이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알싸한 맛이 코끝까지 치고 올라왔고 눈이 약간 찡해졌습니다.
매운 게 아니라 알싸한 거였는데 이상하게 불고기의 단맛이랑 균형이 맞았고 마늘의 알싸함이 전체적인 맛을 정리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된장을 냅킨으로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재밌는데요? 한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손이 너무 더러워요. 프랑스에서는 이러면 혼나요. 다들 웃었습니다. 한국 학생이 물티슈를 건네줬고 저는 물티슈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였으면 지금 완전 민망한 상황인데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쌈 싸느라 바빴고 손에 뭐가 묻든 말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나라다. 좋은 의미로. 숙소에 돌아와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그 김치 맛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큼하면서 매콤한 맛, 치즈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그 발효 느낌이 신경 쓰였고 프랑스 사람인 제가 왜 그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궁금해서 검색창에 코리안 퍼미엔티이디 푸드라고 쳤습니다.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막걸리, 청국장, 식초, 장아찌. 스크롤을 내렸는데 계속 나왔고 한참을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발효 음식 종류 약 300가지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치즈 종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약 400종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걸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샤를 드골 대통령이 치즈가 400종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겠느냐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채소 발효, 콩 발효, 생선 발효, 곡물 발효, 젓갈 발효까지 카테고리만 5개였고 각 카테고리마다 수십 가지씩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치즈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400종이고 한국은 5개 카테고리에 걸쳐서 300종인 거였습니다. 발효 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더 검색해봤습니다. 김치 종류 약 200종 이상. 뭐요? 김치만 200종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동치미, 백김치,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목록이 끝나지 않았고 스크롤을 내릴수록 처음 보는 이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저녁에 먹은 김치를 떠올렸는데 빨간 배추김치 하나였습니다. 그게 김치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200종 중에 하나였던 거였습니다. 프랑스 피클이 몇 종류인지 아시나요? 코르니숑, 오이 피클, 양파 피클 정도로 한 손으로 셀 수 있는데 한국 김치는 200종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김장 문화라는 것도 검색에 떴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문화라고 했는데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모여서 같이 김치를 담근다고 했습니다. 배추 100포기, 200포기를 한꺼번에 담근다는 설명을 보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장철에 소비되는 배추량, 연간 약 150만 톤. 150만 톤이요? 저는 단위를 다시 봤습니다.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이 맞았고 한 나라에서 김치 담그는 데만 150만 톤의 배추가 들어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김치가 등재된 게 아니었습니다. 김장 문화가 등재된 거였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문화유산이라니 처음 보는 개념이었습니다. 프랑스 미식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0년이요. 프랑스 요리의 격식, 코스의 순서, 와인 페어링, 셰프의 기술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셰프가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받은 거였고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반찬 문화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한 끼 식사에 제공되는 평균 반찬수 57가지. 매 끼니마다요? 아침, 점심, 저녁 다요? 프랑스 가정식은 보통 한 접시입니다. 메인 하나 곁들임이 있으면 2접시, 그게 끝입니다. 한국은 매 끼니 57가지 반찬을 차린다고 했고 거기에 밥과 국까지 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매일. 저는 아까 저녁에 봤던 12개 접시를 떠올렸습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고 일상이었던 거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발효 음식 300종, 김치만 200종, 김장 배추 150만 톤, 맵기 반찬 57가지.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고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이 빽빽하게 켜져 있었는데 저 집들 하나하나에서 매일 57가지 반찬을 차리고 있다고요? 검색을 더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더 보면 자존심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고 프랑스 미식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지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 동안 저는 계속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호텔 조식으로 죽이 나왔고 점심에는 비빔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으며 간식으로는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매일 다른 음식이었는데 이상하게 매일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밥이 있었고 국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습니다. 비빔밥도 뜯어보면 그랬습니다. 밥 위에 나물이 올라가 있었고 고추장이 있었고 섞어서 먹었는데 결국 밥과 반찬의 조합이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삼겹살도 마찬가지였는데 고기를 구워서 쌈을 쌌고 밥이 따로 나왔고 된장찌개가 같이 나왔으며 반찬도 나왔습니다. 결국 밥, 국, 반찬이었고 고기가 메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메인이 중심입니다. 스테이크면 스테이크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연입니다. 전체는 메인을 위한 준비 운동이고 디저트는 메인을 마무리하는 여운이며 모든 코스가 메인을 향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셰프의 철학이 메인에 집중되어 있고 손님은 그 철학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경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인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있긴 있는데 다른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불고기가 나와도 김치가 같이 나왔고 삼겹살이 나와도 된장찌개가 같이 나왔으며 메인과 반찬의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상했습니다. 메인이 약해 보였고 집중력이 없어 보였으며 산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먹어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설계였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설계였고 주인공 하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앙상블을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반찬 리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첫날 저녁 반찬이 공짜로 리필되는 게 신기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됐습니다. 반찬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재료였습니다. 밥과 반찬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먹는 사람이 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김치가 땡기면 김치를 많이 먹으면 됐고 나물이 먹고 싶으면 나물을 많이 먹으면 됐으며 그날 컨디션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필이 되는 거였고 조합의 재료니까 부족하면 채워주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에 소스를 더 달라고 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셰프가 계산한 양이 있고 소스가 더 들어가면 맛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셰프가 설계한 완성품을 손님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균형을 셰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정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짜게 먹고 싶으면 김치를 더 먹으면 됐고 싱겁게 먹고 싶으면 나물을 더 먹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리필이 무료인 거였고 이건 서비스가 좋은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친절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쌈 문화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불고기 먹을 때 쌈을 쌌었는데 상추, 밥, 고기, 된장, 마늘을 제가 직접 조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불편했습니다. 왜 완성해서 안 주지? 왜 내가 직접 싸야 하지? 귀찮고 손도 더러워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재미였습니다. 같은 재료인데 매번 다른 맛이 났습니다. 어제는 마늘을 많이 넣어봤고 오늘은 된장을 많이 넣어봤는데 매번 새로운 조합이었고 매번 다른 맛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니까 실패해도 제 책임이었고 그래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맛있으면 제가 잘 만든 거고 맛없으면 다음에 다르게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만든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게 예의이고 그게 미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스테이크가 너무 익었다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굽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은 감상하는 사람이지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게 당연했습니다. 삼겹살도 내가 굽고 쌈도 내가 싸고 비빔밥도 내가 섞었습니다. 손님이 요리의 마지막 단계를 담당하는 거였고 완성은 먹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반완성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완성은 먹는 사람이 하는 거였고 그래서 반찬이 12개였던 거였습니다. 선택지니까요. 그래서 리필이 무료였던 거였습니다. 재료니까요. 그래서 쌈을 직접 쌌던 거였습니다. 조립이니까요. 프랑스는 셰프의 요리입니다. 셰프가 설계하고 셰프가 완성하고 손님은 감상합니다. 한국은 함께하는 요리였습니다. 요리사가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이 완성합니다. 같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누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가족이 모여서 이웃이 모여서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문화였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고 내일이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돌아갑니다. 선생님이 마지막 저녁은 자유식사라고 하셨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요. 저는 한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프랑스 음식이 그리웠거든요. 바게트, 치즈, 와인 같은 익숙한 맛이 먹고 싶었고 마리도 그랬고 우리 반 애들 몇 명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는데 그냥 가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국 음식이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냄새가 났습니다. 첫날과 같은 냄새였는데 김치 냄새, 된장 냄새, 마늘 냄새, 발효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서 올라왔습니다. 첫날에는 이 냄새가 불편했습니다. 코를 막고 싶었고 찌푸린 얼굴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건지 좋아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이 냄새가 나니까 밥 먹으러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테이블에 반찬이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무, 콩자반 등 10개 정도 됐는데 저는 세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12개를 3번이나 세어봤는데 이제는 안 세어도 됐습니다. 그냥 반찬이니까요. 젓가락을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잡혔고 첫날에는 2번이나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손에 익어서 별 생각 없이 집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고 시큼했고 아삭했습니다. 첫날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첫날에는 이 맛이 낯설었습니다. 매운맛에 혀가 얼얼했고 시큼한 맛에 얼굴을 찌푸렸으며 뭔지 모를 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게 김치 맛입니다. 매콤하고 시큼하고 아삭한 게 김치이고 프랑스 치즈가 곰팡내 나는 게 당연하듯이 김치는 이 맛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저는 밥 위에 김치를 올리고 같이 먹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먹는 걸 봤거든요. 밥의 단맛과 김치의 매운맛이 섞였는데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어우러졌습니다. 불고기도 시켰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고 달콤한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저는 상추를 들어서 밥을 얹고 불고기를 올리고 된장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마늘도 올렸습니다. 쌌습니다. 첫날처럼 흘러내리지 않았고 손에 익었습니다. 입에 넣으니 상추의 아삭함, 밥의 부드러움, 불고기의 달콤함, 된장의 짭짤함, 마늘의 알싸함이 전부 한 입에 들어왔습니다. 씹을 때마다 맛이 바뀌었고 저는 천천히 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게 뭔지 몰랐습니다. 왜 손으로 싸서 먹는지, 왜 반찬이 10개나 나오는지, 왜 리필이 공짜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고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게 한국 음식입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먹는 음식, 내가 직접 조립하고 내 입맛대로 완성하는 음식.
저는 17년 동안 프랑스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셰프니까요. 어머니가 소믈리에니까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먹어봤으니까요. 코스 요리의 격식을 알고 와인 페어링의 원리를 알고 치즈의 숙성 과정을 아니까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낮게 봤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매운 소스에 절인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코스가 없으니까 격식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셰프가 완성 안 하니까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제가 좁게 봤습니다. 프랑스 방식만 알고 다른 방식은 몰랐으며 셰프의 요리만 알고 함께하는 요리는 몰랐습니다. 미식이라는 게 한 가지 형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의 미식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른 설계였습니다. 다른 격식이었습니다. 다른 맛있음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는데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고기 굽는 냄새와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식당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335 모여서 뭔가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리옹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말해야겠다고요. 한국 음식 얘기를, 발효 얘기를, 쌈 문화 얘기를.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한데 아마 흥미로워할 것 같습니다. 셰프니까요. 다른 방식의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저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프랑스 요리도 한국 요리도 둘 다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캐리어를 끌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이 깨끗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냥 공항이었습니다. 깨끗하네, 넓네,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공항을 나서면 한국 음식을 못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치도 불고기도 된장찌개도 당분간은 못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음식에 기대가 없었는데요. 마리가 옆에서 걸어오더니 물었습니다. 뭐 생각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김치 생각했어. 마리도 웃었습니다. 나도. 이상하지? 첫날에는 냄새 맡고 얼굴 찌푸렸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첫날 저녁 식당 문을 열자마자 맡았던 그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시큼하고 매콤한 발효 냄새였는데 코를 막고 싶었고 이게 뭔 냄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 냄새가 그립습니다. 파리에 돌아가면 한국 식당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찌개 파는 데가 있을까요?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권을 내밀고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다음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서 비행기를 봤습니다. 저 비행기를 타면 12시간 후에 파리이고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실 겁니다. 아마 라따뚜이나 퀴슈 같은 익숙한 프랑스 가정식이겠죠. 맛있겠죠. 당연히 맛있겠죠. 어머니 요리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음식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밥 위에 김치 올려서 같이 먹던 것, 상추에 불고기 싸서 한 입에 넣던 것, 반찬 리필해달라고 손 들던 것, 된장찌개 후루룩 마시던 것.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립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는데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륙 준비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첫날 식당에서 12개 접시를 보고 당황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했고 젓가락을 2번이나 떨어뜨렸으며 김치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둘째 날 불고기를 먹었는데 쌈을 싸다가 절반을 흘렸고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적응이 됐고 젓가락질이 익숙해졌으며 반찬 리필이 당연해졌고 김치가 맛있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스스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빌딩들이 보였으며 그러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리옹에서 17년을 살면서 프랑스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레스토랑에서 미식이 뭔지 배웠고 셰프의 요리가 최고라고 생각했으며 코스 요리의 격식이 진짜 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른 미식이었습니다. 셰프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완성하는 미식이었고 순서대로 먹는 게 아니라 골라서 먹는 미식이었으며 격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격식이 있는 미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프랑스 음식만 알고 다른 음식은 몰랐습니다. 제가 좁았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트레이를 받았는데 빵이 있었고 버터가 있었고 파스타가 있었으며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익숙한 서양식이었습니다. 저는 포크를 들어서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반찬이 없었고 리필도 없었으며 내가 조립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요. 옆에 앉은 마리가 물었습니다. 왜 웃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찬이 없어서. 마리도 웃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는 같이 웃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저한테 한국 음식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직접 드셔보셨어요? 그게 대답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리옹에서 온 한 고등학생의 한식 첫 경험을 담아봤습니다. 미슐랭 셰프의 딸, 5살 때부터 테이스팅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프랑스 미식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국 음식은 그냥 매운 소스에 절인 음식일 거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테이블 위에 놓인 12개의 접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지? 왜 한꺼번에 나오지? 코스가 없으니까 격식이 없는 건가? 일주일이 지나고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격식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격식이 있었다는 걸. 셰프가 완성하는 요리가 아니라 같이 완성하는 요리라는 걸. 발효 음식 300종, 김치만 200종, 김장 배추 150만 톤. 김장 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문화유산인 거죠. 그녀는 마지막 날 스스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김치가 그리웠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는 냄새 맡고 얼굴 찌푸렸는데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외국인 친구한테 한식 처음 먹여본 적 있으신 분?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가져올게요.